그래서 평가 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은 3개월인 거고요. 만약에 3개월 뒤에 비트코인 ETF가 지금과 같이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면 3개월 뒤에는 아마 이런 업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사 플랫폼에 추가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알고라님 미국, 하락 빌미는 또 FTX. 그래도 다행인 건 ETF가 있습니다. 촬영 시각은 2월 6일 낮 12시 20분경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일단 보겠습니다. 시봉으로 봤거든요. 자, 1월 23일 그 ETF 출시되고 나서 GBTC 환매 물량 쏟아지면서 39,000선이 무너지면서 38,500선까지 밀렸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탔고요. ETF로 어쨌든 GBTC 환매 물량을 제외해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43,000선을 회복한 다음에 올라도 떨어져도 그냥 그 상태에서 굉장히 과거에 움직였던 진폭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43,000달러선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요. 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자면 지난해 8월 29일에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핵심은 뭐였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는데 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안 되냐?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봐라 라는 식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논리가 있지 않는 이상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SEC 위원 5명 가운데 공화당 2명은 찬성, 민주당 2명은 반대였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고 점진적으로 이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네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점점 계속 올랐다가 승인 직전, 그러니까 승인되자마자 상장 직전에 49,000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이후에는 GBTC 물량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달러 안팎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하락을 불렀던 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GBTC 환매 물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GBTC 물량이 나올 게 우려가 됩니다. 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요. 제네시스가 파산을 했는데 법원에 우리 파산했으니까 요 파산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GBTC 요 자산을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갑자기 제네시스가 GBTC 매각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은 아마 요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네시스가 들고 있던 GBTC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들고 있었던 거냐라고 보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 밑에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GBTC를 발행하는 운용사가 있고요. 제네시스라는 대출업체 그리고 OTC 장외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에서요. 여러 가지로 뭔가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받는데 이 제미니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 제미니가 제미니 언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맡기면 뭐 일종의 예금 이자를 주는 상품이었거든요. 이 제미니 언의 상품을 제네시스한테 주고 제네시스는 여기서 뭐 그레이스케일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요 언에 해당하는 상품을 이자를 이제 돌려주는 거죠. 요 비슷하게 고파이입니다. 고파이 역시 요 제미니 언과 비슷하게 여기 들어온 돈을 고객들의 돈을 제네시스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제네시스가 뭔가를 해서 다시 그 이자를 해당하는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요 과정에서 제네시스가 여기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2%, 뭐 4%, 뭐 5% 이자를 줘야 될 때 제네시스가 GBTC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시스가 파산하게 되니까 이 GBTC가 제미니가 담보를 잡았어요. 제네시스 너네 돈 돌려줘. 우리 돈 돌려줘. GBTC를 담보로 잡고 있었어요.
그럼 제네시스가 요 제미니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제미니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들고 있는 GBTC, 얘네가 담보로 잡고 있는 GBTC를 팔아서 요걸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물량이 얼마냐? 총 16억 달러인데 GBTC 물량만 1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14억 달러를 팔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법원이 승인을 하면 14억 달러가 이론적으로 GBTC 환매 물량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 유출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아, 뭐야? 걱정입니다. 이렇게 유출 속도가 둔화되고 있었는데 아씨 또 나올 것 같아 걱정이죠. 그런데 그나마 걱정이 덜한 건 뭐다? 지금까지 그 엄청난 GBTC 환매 물량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버텼던 건 ETF 덕분이죠. 실제로 보니까 15거래일에도 그 환매 물량 제외하고도 순유입됐고요. 16거래일도 순유입됐습니다. 어쨌든 환매돈 줄고 있고 새로 신규 유입되는 비트코인 ETF에 들어오는 자금도 줄고 있지만 GBTC 환매 물량보다는 더 많아서 순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것이 비트코인 ETF가 성적이 참 좋아요.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의 전체 ETF 자산 가운데 순유입액을 따지니까 이건 비트코인만 한정한 게 아니라 모든 ETF를 다 통틀어서 S&P 500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QQQ 같은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 사실 이거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니까 들어온 자금 규모가 다르죠. 그런데 순유입액으로 따지니까 상위 8위와 10위를 찍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물론 이 성공에 대해서도 아직도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듀크 대학교 경제학 강사 리 나이노스의 경우에는 수수료 수익은 월스트리트에서 게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은용사들이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해석하지 말아라. 그냥 이 운용사들이 수수료 먹으려고 그냥 내놓은 것에 불과해 라는 거죠. 유행에 따라서 고객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놨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보자면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좀 별로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투자 철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예 자사 플랫폼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뱅가드 빼고요. 다른 대형 ETF 운용사 가운데 스테이트 스트리트 있고요. 찰스 슈왑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뱅가드는 안 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냈지만 나머지는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 운영사 5개 가운데 이미 2개는 들어왔고 2개는 들어올 것 같고 1개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관 자금은 들어올 게 분명하고요. 실제로 미국의 자산운용사 어드바이저 쉐어즈 같은 경우에는요. 자사 ETF 운용 자산의 최대 5%를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겠다라고 투자 전략 수정서를 SEC에 제출했어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이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SEC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꿀 거예요 라고 제출해야 되거든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 이제 투자할 거야 라고 바꿨다라는 겁니다. 어드바이저 쉐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를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관 자금 유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이게 1조 4천억 달러의 자금 정도를 굴리는 독립 투자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운용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요. 독립적인 거예요. 여기서 투자자들한테 자 포트폴리오에 이러이러한 걸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고객들한테 투자를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향후 3개월은 회사 고객에게 어떤 신규 펀드를 제공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3개월은 보겠다. 왜? 과거에도 봤더니 투자 유행이 왔다가 사라지면서 나왔던 상품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3개월의 평가가 끝나면 이 자사 플랫폼에 어떤 펀드를 제공할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이 많지 않은 ETF가 종종 폐쇄됐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를 제가 보고서 제가 트위터에다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3개월은 평가 기간을 두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23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가운데 253개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평균 자산 규모가 3,400만 달러, 그러니까 500억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립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바네크 디지털 자산 채굴 ETF, 볼트 크립토 산업 혁명 및 기술 ETF 같은 다수의 크립토 테마 펀드 역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실패한 ETF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은 보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투자자, 금융자문가의 부정적인 경험이죠. 이걸 플랫폼에 추가하고 지원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폐지가 되면 그 비용은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품을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어이씨, 여기 믿을 데가 못 되네. 어떻게 이런 상품을 나한테 추천하지? 라고 하면서 회사 명성에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은 3개월인 거고요. 만약에 3개월 뒤에 비트코인 ETF가 지금과 같이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면 3개월 뒤에는 아마 이런 업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사 플랫폼에 추가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4월 반감기를 즈음한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하단보다는 상방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비트코인 하방 압력 재료 대부분이 소진됐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실제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지를 봤더니 지난주에 7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GBTC 환매에도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이건 이제 거래소 자체의 유동성을 평가할 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많이 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주식의 주식 예탁 자금 비슷합니다. 예탁 자금 뭐예요? 자, 여차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수 대기 자금이죠. 그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꺾였거든요. 꺾였다가 다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유동성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JP모건 역시 크립토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는 JP모건 역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면서 크립토 유동성이 늘었다. 이건 뭐야? 상승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JP모건의 걱정은 규제 때문에 다시 코인이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ETF 때문에 하방 압력은 조금 하방은 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라고 보자면요. 사실 반감기까지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죠. 그렇다면 바로 매크로가 중요할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매크로의 시간을 맞이한 거고요. 매크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연준이죠. 연준 의장이 60minutes라는 CBS 방송 그 인터뷰 코너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시장 예상보다 인하폭이 작고 속도도 느릴 거다 라면서 금리 인하, 시장에 퍼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도 시장 예상보다 느리고 작을 거고 연준이 올해 1.25%포인트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지만 5차례 인하한다는 거죠. 0.25씩 하면. 그런데 점도표를 보자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인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 인하의 뭔가 그 폭도 작고 그리고 시점도 느린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골드만삭스 역시 금리 인하 전망을 수정했거든요. 다만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밀렸다라고 해서 수정하긴 했는데요. 폭을 수정하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더 늦게 대신 더 가파르게 인하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24년에 5회, 아까 점도표상으로는 연준은 3회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시장은 5회로 여전히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 역시 5회를 고집했고요. 25년에 3회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매크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사실 비트코인이기도 하지만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그랜썸이라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잘 맞춘다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S&P 500 기준으로 20에서 30% 하락할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미국 경제가 비관적이다라는 겁니다. 뭐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미국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하고 있고 일부 선행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약한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약간 AI 버블, 기술주 버블이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가 약간의 침체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버블 꺼지고 나서 하락하게 되면 20, 30% 상승을 나온다라는 거죠.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반면에 시장에서 사실 지난해 제일 시장을 잘 맞췄던 투자가죠. 펀드 스트레스의 텀리. 이 애널리스트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영원한 강세론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펀드 스트레스는 올해 아까 제레미 그랜썸과는 다르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텀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왜냐?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가운데 실업률이 치솟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반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 밖에 이제 단기적으로 짜잘한 이슈를 봤을 때 원래 그 중국 설, 우리 춘절 연휴를 보자면요.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올해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보합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이제 비트코인 ETF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2월이요. 비트코인 성적이 다 좋았대요. 10년 중 7년 동안 2월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 올해 2월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믿지만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감기 전에 한 차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에 금리가 3월에 이제 금리 인하 물 건너갔고 5월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크립토, 비트코인에는 좋은 거죠. 주식시장도 좋고요. 상승 전망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뭔가 아까 3월 금리 인하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 유동성 위기가 나면 연준은 당연히 돈을 풀 거다라고 해서 연준이 돈을 풀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아서 헤이즈가 있고요. 미국 은행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까지 버티면서 돈줄을 죄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금융 조치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거고 캐시우도 역시 지난해 3월에 미국이 지역은행이 위기를 겪을 때 비트코인 40%가 급등했는데 미국 지역은행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 연준이 돈을 풀면서 라고 전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길게 봤을 때 올 연말까지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 총괄이 봤더니요. 한 7만 달러는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연고점은 돌파할 거다라고 봤고요. 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가격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조사기관 파인더가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7만 7,423달러 도달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내년에는 뭔가 더 좋게 봐서 더 모틀 리플이라는 곳이 있는데 투자정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저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두 다 장밋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ETF를 통한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시나요? 그래서 당장 내일의 가격은 모르겠지만 사실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가격 수준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죠. 적립식 투자를 권하고요. 다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